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경제 영역을 이루는 섭리. 이 글은 총 3편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죠. 경제편과 정치편, 실천편으로 나누어지죠. 보겠습니다. 사람이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생산물을 얻어 소비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필요한 생산물을 직접 만들어 소비하는 방식과 자급자족이죠.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생산물을 얻어 소비하는 방식이 있다. 그렇죠. 현 시대에서는 대부분의 생산물을 시장에서 얻죠. 근데 불과 한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죠. 대부분의 생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소비했죠. 그래요. 인간이 긴 역사에서 보면 교환을 통해 생산물을 얻어 소비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생산물을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방식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외에도 약탈을 통해서 생산물을 얻는 방식과 구호를 통해 생산물을 얻는 방식이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생산물이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은 되지 못한다. 생산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원인이 있겠죠. 앞에서 언급했지만 타인이나 타집단에게 약탈당하거나 자선을 베풀기 위해 생산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즉 사람은 자신이 직접 소비하거나 교환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생산을 따릅니다. 그래요. 현 시대 기업은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죠. 판매 왜 하나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래요. 하여간 생산물을 포함한 필요한 것을 얻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필요한 것을 얻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요한 것을 얻을 때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람이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여 필요한 대상을 얻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자본을 다루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보면 시장을 먼저 다루죠. 그 다음 자본을 다루죠. 바꿨죠. 왜 그런가요? 시장도 넓게 보면 자본의 하나에 속하죠. 그럼 자본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순서를 바꾼 거예요. 자본. 시장이 자본의 하나니까 자본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본. 생물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물질로 구성된다. 그렇죠. 생물은 섭취와 배설을 통해 필요한 물질을 얻는다. 그렇죠. 세포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은 섭취와 배설을 통해서 얻죠. 음식을 섭취해서 필요 없는 것은 배설해버리는 거죠. 즉 필요한 물질은 외부로부터 구해지는데 외부에 존재하는 물질은 지구를 이루는 물질이다. 그렇죠.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섭취하는 거죠. 즉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지구를 이용한다. 즉 생물은 인간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생물은 지구를 이용하고 있죠. 지구를 동원하죠. 얻고자 애쓰지 않아도 절로 얻어지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얻고자 애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물질도 있다. 그렇죠. 동물이 필요로 하는 산소와 같은 물질은 호흡을 통해 섭취되는데 산소를 얻기 위해 애쓰는 일은 없다. 하지만 입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으로 구성되는 먹이는 애쓰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을 얻는데 쉽게 얻어지는 게 있고 절로 얻어지는 게 있고 애쓰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죠. 애쓸 필요가 없으면.
하지만 산소는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쓰지 않으면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공기나 지구 이런 것을 자본으로 인식 못하는 거죠. 왜? 애쓰지 않아도 원래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은 먹이를 얻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을 한다. 그렇죠. 동물의 먹이는 주로 생물이기에 생물을 잡아서 죽이거나 생물의 몸의 일부를 잘라낸 뒤 먹어서 몸에 필요한 물질을 섭취한다. 그 생물에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겠죠. 식물의 일부를 잘라서 섭취할 수도 있는 거죠. 동물은 대체로 죽여서 섭취하죠. 그러한 과정이 순탄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식물은 저항하는 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지만 독이 있어 잘못 섭취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동물은 저항하는 경우가 있기에 잡아 죽이는 과정에서 다칠 수 있다. 그렇죠. 저항하지 않는다 해서 위험이 없는 건 아니죠. 독이든 식물을 먹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지죠. 항상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먹이를 얻어먹는 과정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 물론 동물의 섭취 대상에는 물과 같이 생물이 아닌 무생물도 있다. 하여간 생물의 활동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래요. 필요한 수단을 두 가지 찾았죠. 그래요. 활동이 있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죠. 애쓰는 과정에서 반드시 활동이 포함되죠. 그리고 지구가 있죠. 그래요. 살펴보았듯이 지구와 활동은 모든 생물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동원되는 공통이 되는 수단이며, 사람 역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지구와 활동을 동원한다. 그래요. 보겠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주어진 수단만을 동원하며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 활동이나 지구 이런 건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거죠. 선천적으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냥이나 채집을 하더라도 칼이나 활, 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 칼이나 활, 락과 같은 도구는 원래부터 주어진 게 아니죠.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면 위험은 크게 감소하고 잡아서 죽이는 것이 보다 쉬워진다. 그렇겠죠. 사냥이나 채집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일을 하건 도구를 사용하고 좀 더 편하게 일하기 위해 도구를 개량한다. 좀 쉽게 일하기 위해서, 위험 줄이기 위해서. 농사 지을 때나 목축할 때 혹은 광물을 가공하여 생산물을 얻을 때에도 도구를 사용하고 그러한 도구를 개량한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도구를 작업도구라고 부를 수 있고, 작업도구 중 생산물을 얻기 위한 도구를 특별히 생산도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요. 작업수단은 작업도구보다 더 포괄적이겠죠. 원료가 있잖아요. 또 생산 자본에는, 생산할 때는 가공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동원하는 작업도구 형태는 물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있는가 또 봐야 되는 거죠. 작업도구 이라면 칼, 활, 기계 이런 물체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환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시장은 물체가 아니다. 그래요. 또한 비싸게 팔기 위해 상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상표 역시 물체가 아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물체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표는 물체가 아니죠. 기업은 작업수단을 얻기 위해서나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화폐를 동원한다. 현실에서는 그렇죠. 화폐 없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잖아요. 화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또 필요한 작업수단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있어야 되죠. 화폐 역시 작업도가 된다는 거예요. 즉 화폐 역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데, 이러한 화폐는 금이나 은처럼 물체일 수도 있지만 전자화폐처럼 물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이처럼 시장이나 상표, 전자화폐와 같이 물체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무엇이건 간에 동원한다. 그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동원하죠. 사람은 짐승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동원하죠. 인간도 또 짐승과 같은 시절이 있었겠죠. 아주 오래전에는. 보겠습니다. 자본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다. 생물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지구나 활동은 사람 역시 이용한다. 따라서 지구나 활동은 인간이 아니면 누구에게나 자본이 된다. 지구는 모든, 그렇죠. 지구나 활동은 그래요. 누구에게나 자본이 되죠. 지구는 모든 생물에게 공통된 자본이 되는 거죠. 다 동원하니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달리 얘기하면 지구와 활동은 모든 생물의 공통되는 자본이 된다. 그렇게 되겠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다 동원되니까. 그래요. 고대부터 영토 전쟁이 있었잖아요. 영토를 얻기 위한 전쟁이 있었잖아요. 현 시대에는 영토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 해도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보면 그렇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요. 전쟁도 보면 그렇고, 영토를 얻기 위해서 애쓰죠. 애쓰는 이유가 뭔가요? 자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필요한 것을 얻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대인이라고 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직관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언어로 표시하지 못해서 그렇지, 직관적으로는 자본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아는 거죠. 또 영토는 곧 지구를 이용하는 거죠. 지구가 자본이다. 그런 것도 다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사람이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지구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우선 얻어야 한다. 물질은 다 지구로부터 얻는 거죠. 지구로부터 얻은 물질은 소비에 바로 이용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과정, 가공을 거칠 수 있다. 이처럼 생산물을 얻기 위해 동원되는 작업수단을 생산 자본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필요한 물질을 얻는 자본은 생산 자본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산 자본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얻는 데 동원되는 자본과,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되겠죠. 지구로부터. 그런 것을 얻는 데 동원된 자본이 있죠. 그러한 물질을 강화하는 데 동원되는 자본으로 생산 자본은 나누어지는데, 둘로 나누어지죠. 전자를 채취 자본으로 규정할 수 있고 후자를 공업 자본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연으로부터 무언가를 직접 얻기 위해 동원되는 자본, 그것이 채취 자본이 되고, 채취한 것을 가공하는 자본이 이제 공업 자본이 되는 거죠. 채취 자본에는 곡물이나 동물과 같은 것을 얻는데 동원되는 작업수단이 있고, 이외 석유나 철, 구리와 같은 광물을 얻는 데 동원되는 작업수단이 있다. 그렇죠. 전자를 농업 자본으로 규정할 수 있고 후자를 광업 자본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요. 이와 같은 자본은 원래부터 지닌 육체의 활동만을 이용하여 필요한 것을 얻는 짐승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난 사회에서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발견된다. 그래요. 농업자본, 공업자본, 그래요.
광업자본. 그게 이제 미개한 형태로라도 다 발견된다. 그렇게 이글스니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현 시대에 자본이 존재한 것처럼 얘기하고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본은 항상 있어 왔다. 사람에게 필요한 대상에는 생산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생산물만 소비하면서 사는 건 아니겠죠. 소비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봐야 되겠죠. 어린이나 노인은 보살핌이 필요한데 보살핌은 인간의 활동이다. 활동 역시 소비한다는 거예요. 소비하는데 가족이 보살피면 그게 소비 대상이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현 시대에서는 거래가 되죠. 물체가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살핌이 거래되잖아요. 어린이집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성과의 섹스가 필요한데 섹스 역시 인간의 활동이다. 그렇죠. 육체를 동원한 활동이 소비되는 거죠. 이발이나 운송, 보관 역시 인간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운송료를 받고 보관료를 받잖아요. 근데 물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활동을 제공할 때에도 작업도구가 동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업도구가 동원되겠죠. 보관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이용되겠죠. 예를 들어 이발할 때 가위나 바리깡, 빗이 동원되고 바리깡 빗을 가위 같은 걸 이용해서 머리를 자르겠죠. 이발 같은 경우는. 운송할 때 오토바이나 자동차, 기차나 배가 동원된다. 그렇죠.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이 생기는데 상인은 타인이나 타 집단으로부터 생산물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한다. 상인도 이제 그 활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죠. 작업도구가 동원되겠죠. 상인 역시. 화폐와 상품. 이러한 상업 활동은 시장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여타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인간의 활동과 구별할 수 있다. 상업 활동은 시장을 형성시키죠. 상업 활동과 마찬가지로 여타 활동과 크게 구별되는 활동이 있다. 활동을 제공하는데 좀 구별이 되고 중요한 활동이 있다 말이죠. 치안. 그렇죠. 뭐 현 시대 한국에서 보면 경찰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어떤 활동, 치안, 국방, 그래요. 군인들이 하는 활동이죠. 입법, 사법과 같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있다. 그렇죠. 제도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입구가 있다. 그렇죠. 이러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동원되는 자본을 통상 정부라고 부른다. 그래요. 따라서 활동자본은 상업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동원되는 상업자본과 정부, 기타 활동자본은 나누어진다. 그렇죠. 활동자본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필요로 하죠. 전문가들의 활동, 예를 들어서 의사의 활동 역시 의사들도 그 작업도구를 동원해서 활동을 제공하죠. 주 전문가들의 활동은 그래요. 거래되는데 활동 자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작업수단은 소유자가 직접 이용할 수도 있지만 빌려줄 수도 있다. 작업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작업수단을 소유할 능력이 없지만 작업수단만 있으면 생산물이나 활동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해관계를 따져보아 대여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소득을 얻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빌려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죠. 상점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래요. 사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아니죠. 사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상점을 빌려하면 되잖아요. 임대료를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즉 작업수단 소유자는 작업수단을 판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작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빌려주고 사입자에게 대가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작업수단을 대여하는 데 동원되는 자본을 작업수단 대여자본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요. 대여할 수 있는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건물, 배, 항공기, 토지 등이 될 수도 있고 화폐가 될 수도 있다. 일정 기간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데 동원되는 자본을 통상 금융자본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작업수단 대여자본에는 금융자본만 있는 게 아니죠. 많겠죠. 이외에 작업수단을 대여하는 데 동원되는 자본을 기타 작업수단 대여자본으로 규정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그래요. 경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작업수단 대여자본의 공통점은 뭔가요?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판매하고 대가를 받죠. 대가마다 다 명칭이 있는데 그러한 대가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또한 작업수단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 그렇게 되죠. 사용료는 대상에 따라서 다른 이름이 붙죠. 임대료도 사용료의 하나죠. 이자도 사용료의 하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분류한 자본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생산자본, 활동자본, 작업수단 대여자본이 있다. 생산자본은 재치자본과 공업자본이 있다. 재치자본에는 농업자본, 광업자본이 있다. 공업자본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그래요. 옷을 만드는 자본도 있고 또 음식을 강화하는 자본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겠죠. 집을 제공하는 자본도 있고 그래요. 건설사죠. 집을 제공하는 자본은 보통 건설사로 부르죠. 활동자본, 정부, 상업자본, 기타 활동자본이 있고 다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그래 나누진 않았죠. 복잡해지니까.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은 핵심만 다룬다 했죠. 그래요. 작업수단 대여자본, 금융자본, 기타 작업수단 대여자본이 있다. 이 정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들어가는 거는 지나치게 전문적이겠죠. 전문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것만 다룬다 했죠. 분류된 자본들은 운영 방식에 따라 공적 자본과 사적 자본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쭉 제시한 자본들은 또 공적 자본과 사적 자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운영 방식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유가 금지되고 공동체 구성은 전체의 것으로 인식되어 전체를 위해 운영되는 자본은 공적 자본이 되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유가 인정되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자본은 사적 자본이 된다. 이러한 자본들은 공적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사적 자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 또한 마찬가지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소유가 인정되면 사적 자본이 되는 거죠. 정부로 해서 반드시 공적 자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 되기 전에 조선 정부는 뭔가요? 왕의 소유가 인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하니까 일본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래요. 보겠습니다. 현 시대 공적 자본의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인데 공적 자본화된 정부를 지닌 국가를 통상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현실 한국에서 정부는 어떤가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죠.
모든 국민들의 것으로 인식이 되죠. 그리고 인정되지 않아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유가 인정이 안 되죠. 그런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부르죠. 정부만 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자본들도, 기타 자본들도 그래요. 공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될 수 있겠죠. 그래요. 정부의 자본도 공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될 경우 공적 자본이 된다. 그 일부분 전체가 공적 자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도 직접 뭐 생산할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그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본은 뭐가 되나요? 기업은 뭐가 되나요? 공적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정부니까 공적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소유한 기업은 공적 자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정부도 사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자본의 소유와 운영이 금지되고, 사회에 존재하는 자본들 대부분이나 모두 공적으로 운영되고 소유되고 운영되는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아예 제도적으로 그 시장을 폐지하고 기업의 소유와 운영을 금지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20세기에 널리 있었던 거죠.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한 국가를 보통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부르죠. 이와 대비하여 신분제도를 금지하고 시장을 인정하며 정부 이외의 자본을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한 국가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국가라고 통상 부르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된다. 그래요. 정부는 공적으로 운영되니까, 정부가 공적으로 운영되면 공화국이라고 했죠.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 정부의 사적 소유와 운영을 인정한 상태에서, 옛날에 왕국이 그랬죠. 귀족들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사적 자본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거나 일부 허용한 국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국가 형태도 사회 내에 있는 자본의 운영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요. 정부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국가, 특정 개인이 사유가 인정된 국가, 보통 그런 국가를 왕국이라고 하죠. 또 왕국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본을 어떻게 사회에 존재하는 자본들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왕국이지만 사적 자본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국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왕국이면서 일부는 허용하되 허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신분제도 결합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가 조선이죠. 조선 같은 경우는 왕이 정부를 소유한 상태에서 신분제도가 있었고, 신분제도에 입각해서 사적 소유 자본의 운영 방식을 가져갔죠. 달리했죠. 그렇다 해서 사적 자본을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자본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국가 형태도 결정되는 거예요. 운영 방식에 따라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